안녕하세요. 12주차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흑마기 지보공 공법에 연결해서 계속 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수업 자료를 업그레이드해서 어, 다시 수록을 하기 때문에 그 새로 수록된 자료를 보시면서 수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는 이 화면은 국가건설 기준입니다. 집안 기준 중에서 흙막이 설계에 대한 기준으로서 KDS 21 2130이라고 2016년도에 제정이 된 국가건설 기준입니다. 여기 보면은 갈설벽체에 작용하는 수압을 설계에 반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압 대수층이라든지 불두수층 안반 등이 존재할 경우에서 이런 수압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는데, 수압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두바이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 장면과, 그리고 수로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완전히 공사장 내가 수영장 같이 되어버린 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CIP 공법 시공시에는 바닷가 시공시에서는 해수의 유입에 대해서 엄청난 주의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바닷가에서 CIP를 했을 때 CIP가 수직도가 불량하든지 또는 차수가 불량해 가지고 지하수나 토사가 유출되면은 이렇게 물이 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CIP는 이렇게 주열식 기둥을 설치하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가 내려가다가 수직이 안 맞으면 이러한 빈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빈틈이 있을 때 이렇게 지하수나 근방의 해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며, 이렇게 유입이 되게 되면은 현장 지하 내가 완전히 물로 잠기게 되며 이때 수십억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응급대책으로는 부직포를 이렇게 틈 사이에 끼워서 배면 토사 유출을 방지해야 되고, 그리고 이 틈새를 몰탈로 채우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막아야 합니다. 그러나 물이 새기 시작하면은 이 부분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공 전에 미리 수직도를 관리한다든지 또는 시험 천공을 통해서 선 집안 조건을 확인 후에 시공을 해야 하며, 또 지하수위가 많이 있을 때는 CIP보다는 이 CIP를 개량한 다른 공법을 사용해서 이 흙막이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다른 어떤 현장 다스리 어려울 경우에는 오히려 시트 파일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해수 유입에 대해서는 효과적입니다. 이 시트 파일은 이렇게 디귿자형 내지는 I형으로 이렇게 체결이 되고 이 사이에 지수제를 넣기 때문에 지수에는 해수 유입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트 파일을 설치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앵커를 설치하게 되면은 성공적으로 해수 근처에서 해수의 유입을 방지하면서 흙막이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면이 부족하면은 부족한 만큼 이렇게 에지 파일을 갖다 댐으로써 합성 파일로 시공이 가능합니다.
자, 시트 파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쭉 이렇게 일렬로 설치를 하고 가운데를 이렇게 굴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통 일반적으로 집안이 약한 집안이 많기 때문에 진동 해머로 이렇게 타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장점은 시공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가 높고 내구성이 우수하며 강제 재이용이 가능하고 벽체 길이 조정이 용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전석층이나 안반층이 있으면 관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절대로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지하 매설물에 대한 대응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완전히 타입을 하기 때문에 매설물이 있을 경우 이걸 미리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주요 하자 요인입니다. 연성벽체이기 때문에 지보재 설치 지연에 따른 과다 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성 파일로 보강이 가능하고요. 모래 자갈 및 안반층에서는 근입장이 부족되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시공 관리가 만약 안 되면 오히려 지하수가 유출돼 가지고 토력제 유출로 주변 집안이 침하되고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공 관리가 아주 철저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많은 경험과 또 노하우를 가지고 시공을 해야 되는 그러한 공법이기도 합니다. 자, 시공 단계별로 시트 파일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시트 파일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크레인을 운용해서 주변 시설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지중에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철거하고 이설을 해야 되며 시트 파일을 진동 압입 시는 주변 구조물의 영향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기존의 시트 파일을 이렇게 타입을 하고 또 이게 연결해 가지고 시트 파일을 지금 타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 가이드빔을 이용하면은 수익도를 확보하기가 용이합니다. 여기 지금 가이드빔인데 미리 이 현장에다가 이런 식으로 가이드빔을 미리 설치해 놓고 여기도 가이드빔을 설치해 놓고 이렇게 중간에 시트 파일을 타입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러한 수익도 확보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부의 겹침 시공을 철저히 관리해야 되며 진동에 의한 주변 지작물 파손에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설계 근입장이 확보가 돼야지만 히빙이나 보일링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CIP 공법입니다. CIP 공법은 오거를 이용하여 설계 심도까지 점검 후에 H파일 및 철근망을 삽입하여 콘크리트 주열식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CIP 잘 알아둡니다. 이거는 기사시험에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도면에 보면은 이렇게 H빔이 있고요. 또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씩 H빔을 넣었습니다. 이 H빔을 4개 하나씩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하나씩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 시에 토합에 따른 토합에 따른 강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합에 따라서 이 H빔을 넣는 개수를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벽체의 강성이 커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주변 집안의 침하가 적고 인접 건물 영향이 적습니다. 도심지 20m 내외에서는 비교적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법이기도 합니다. 단점은 CIP 벽체의 연결부가 취약하여 별도의 차수 그라우팅이 필요합니다. 굴착공 저부의 슬라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지하 수위가 높은 모래 자갈층에서는 아까 말했던 것 같이 적용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많은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시공 단계별 체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수직도를 확인한 후에
먼저 오거로 점검을 합니다. 오거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점검 홀이 확보가 되죠. 자, 이 확보가 되면은 여기다가 이 철근망을 투입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수직도 확보를 위해서 트랜싯을 가지고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직도를 150분의 1로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천공 시 오거 수직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 오거가 삐딱하게 들어가면 결국은 이 CIP가 바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거의 수직도 관리가 선행이 돼야 되고 자동 수직도 측정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철근망을 지금 이게 철근망입니다. 철근망을 이런 철근망을 넣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스페이서가 있죠. 이 스페이서는 이 철근망의 끝에 이렇게 설치돼 가지고 공벽에 벽에 이렇게 붙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스페이서입니다. 스페이서. 철근망의 운반, 그다음에 건입 시 변형 방지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되고요. H파일, 철근망을 건입 시에 밸런스 플레임 등을 이용해서 흔들림을 방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밸런스 플레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걸 달아서 올린 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이렇게 밸런스를 줄 수 있도록 플레임을 설치해서 달아내리라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밸런스 플레임이 나와있죠. 또 플랫바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핀폭 두께를 확보해라. 결국 아까 좀 전에 말했던 플랫바 스페이서 공벽의 공간을 확보하는 그러한 스페이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미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밑에서부터 콘크리트가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때 재료분리 및 품질 확보를 잘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램미 파이프를 꼭 사용해서 콘크리트 품질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CIP 토르벽 상부에는 미리 가이드 빔을 아까 두었던 거와는 달리 또 아까 가이드 빔을 이렇게 두었던 것과는 달리 또 여기다가 캡빔을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주열식 벽체와 일체화시키는 이러한 작업이 또 필요합니다. 캡빔 지금 설치가 되고 있죠. 콘크리트로 토르벽 상부에다가 이렇게 캡빔을 설치해 가지고 벽체가 지금 여기 지금 주열식 벽체면은 벽체 위에다가 이렇게 캡을 씌운다는 얘기죠. 벽체로. 그리고 이 주열식 벽체 뒤쪽에는 차수 그라우팅을 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라우팅 자체를 배합비를 체크해야 되고요. 배합비 하는 것은 물시멘트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라우팅 주입압에 의해서 주변 구조물이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여 뒤에다가 이렇게 그라우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GSP를 800mm 정도 구분으로 해가서 하는 것을 도면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그라우팅으로 주입을 할 때 이렇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라우팅으로 주입을 하게 되면은 이 그라우팅의 압력이 좀 전에 말했듯이 압력이 이 그라우트를 이렇게 파일을 밀게 되니까 실제로 명지 현장에서 그라우팅 지반을 개량하기 위해서 그라우팅을 했고 이 그라우팅의 주입압이 이렇게 로 인해 가지고
현장 타설 말뚝이, 이게 바렛 말뚝인데, 바렛 말뚝은 폭이 1m입니다. 1m고 그 다음에 길이가 2.8m입니다. 2.8m인 이런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기둥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1152mm가 변이가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약 집안에서는 이 아주 연약한 N치가 7에서부터 거의 10 사이의 아주 연약한 집안이죠. 그렇게 64m를 내려가야지만 연암이 나오는, 풍암도 60m, 59m를 내려가야지만 풍암이 나오는 이러한 집안에서는 집안 계량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집안 계량으로 인해서 말뚝이, 커다란 현장 타설 말뚝이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압을 조절하면서 집안 계량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CIP 벽체와 띠장 사이에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 CIP 벽체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이제 주율식 벽체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이 벽체가 일렬로 해가지고 우리가 자로된 듯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CIP 벽체는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게 되어 있고, 빔은 직선이죠. 그러다 보면은 뒤에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이 발생하게 되면은 실제로 앙카를 가지고 인장을 했을 때 이렇게 닿지 않는 부분의 CIP는 하중을 받지 않고 이 일부의 CIP에만 앵커의 하중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는 필히 밑에다가 그 부집을 대고 몰타를 이렇게 채워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각각 이 앵카가 정착되는 이 위치, 요 위치, 그다음에 요 위치에는 여기 보면은 앙카를 받쳐줄 아무런 스티프너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지보재가 설치되는 이 부분은 응력 발생이 큰 구간으로서 이렇게 스티프너를 가지고 H빔이라 하더라도 H빔 내부에다가 이렇게 스티프너를 설치해서 앙카가 긴장할 때 이 긴장력으로 인해서는 이게 휘는 것이 없도록 휘든지 돌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프너를 설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이 현장은 스티프너를 설치하고 뒤에도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그런 깔끔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은 빵점짜리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직을 해서 현장에 가서 시공을 하는데 절대 이런 현장 만들면 안 됩니다. 잘못하면은 사고가 나면은 여러분들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을 항상 쓰면서 스티프너를 설치한다든지 또는 몰탈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하게 되면은 요 뒤에 있는 이 건물의 변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은 뒤에 건물의 변이가 생기게 되죠. 건물 변이가 이게 움직이면은 건물도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엄청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꼭 그 몰탈 채움, 여기도 보면 몰탈 채움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사진으로 잘 나타내고 있죠. 그죠? 중요합니다. 꼼꼼하게 현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꼭 이런 것을 잘 하는데, 대충 현장에 가가지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들은 꼭 가면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다음은 흙막이 구조물의 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설 구조물 혁체 형식의 지지 구조는 지형과 지반, 조건, 그리고 지하 수위와 투수성, 주변 구조물과 매설물 현황, 교통 조건, 공사비, 공기, 시공성을 고려하라. 그리고 공사 시에 소음과 진동, 굴착 벽면의 지하수위 저하, 주변 집안 침하가 미치는 주변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국가건설 기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설시설 흙막이 벽은 구조적 안정성, 그 다음에 인적 건물의 노후화 정도와 중요도, 그리고 이격 거리 및 구조 형식, 지하수위, 차수성, 굴착 깊이, 공기, 공사비, 민원 발생 가능성, 장비의 진출입 가능성, 시공성, 공사 시기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흙막이 구조물이 요즘에 또 사고가 많이 과거에 났고, 그래서 국가에서 10m 이상의 굴착을 하게 되면은 필히 지하 안전 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법으로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현장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건축 현장에서는 10m 이상 모든 건축물은 전부 다 지하 안전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또 검토를 하는 인력이라든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그리고 또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모든 기술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그런 부분을 또 충족시키기 위해서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분야가 지하 안전 분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지하 안전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은 또 앞으로 향후 여러분들이 미래를 또 아주 보람있고 또 기술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가시설 흙막이 벽의 지지 구조는 벽의 안정성, 시공성, 민원 발생 가능성, 인적 구조물의 이격 거리 및 지하층 깊이와 기초 형태 등을 검토하여 가장 유리한 형식을 선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수나 집안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목적에 부합하는 보조공법을 선정하라고 지정을 하고 있죠. 이러한 가시설 흙막의 안전율은 집안의 지지력을 계산할 때는 2.0, 활동은 1.5, 전도는 2.0, 3인 안정은 1.1, 근입 깊이는 1.2, 보일링은 2.0, 히빙은 1.5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 앵커는 사용 기간에 따라서, 이게 가설 구조물이라고 해서 가설 앵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이 되면은 이거는 영구 앵커로서 안전율을 2.5를 적용하고 영구 앵커로서 적용을 해야 하며,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만 초사에 대해서 2.0, 안반에서 1.5의 안전율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흙막이 공사 시공 중 응력 변형 등의 계측 결과가 설계 시 예측된 것과 다를 경우 설계 내용을 재검토하여 시공 중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지하수위 저하가 예측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집안 침하를 검토하도록 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은 가시설 설계 기준 중
강제의 허용 응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강제는 허용 응력을 두고 있는데요. 이 허용 응력은 극한 강도에서 그 다음에 안전율을 고려해서 허용 강도를 정하게 됩니다. 이 구조용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용 아변 강제는 SS400이라고도 하고 400이 있고 SWS400이 있습니다. 그리고 SWS490이 있는데요. 이 두 개가 축방향 인장력에 대한 허용 응력 값이 다릅니다. 이 지금 SS400 같은 경우에는 210MPa이고요. SWS490일 경우에는 285MPa이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조금 더 이쪽이 더 하중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방향 압축일 때는 축방향일 경우에는 인장에 비해서 좌골이 있기 때문에 긴 부재의 경우에 그래서 좌골 여기 보면은 감마라는 걸 쓰는데 단면 2차 반경입니다. 이거는 감마라고도 하고 뭐 R이라고도 할 수 있고 단면 2차 반경인데 이 단면 2차 반경 분해 그 다음에 유효 좌골장을 이렇게 해서 20보다 작거나 같다일 경우에는 210을 다 쓸 수 있어요. 또 SW490일 경우에는 15보다 작거나 같아일 경우에는 285를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R분의 1 빼기 20 이 공식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이 R분의 L이 20보다 크고 93보다 작거나 같다일 경우에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나온 값을 허용 강도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SW490일 경우에는 15에서부터 80 사이에 있을 경우에 이 공식을 사용해서 또 구한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93 이상일 경우에는 또 공식이 달라지죠. 81 이상일 경우 달라집니다. 휘목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목력도 순수 인장일 경우에는 210, 285 이렇게 주어지지만 만약에 압축을 받게 되면 이렇게 압축 플랜지 폭을 베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플랜지의 고정점 간 거리를 이렇게 L이라고 했을 때 베타분의 L이 4.5보다 작으면은 다 쓰고 4.5에서 30 사이면은 베타분의 L 값이 이 공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전단 응력, 지압 응력 이때 사용하는 값이 다 다르니까 이 표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설 흑막이 구조물에서는 허용 응력에서 50%를 할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150%를 사용하는 거죠. 사용기간이 2년 미만이고 경우에는 임시 가설 구조물로 간주해서 50% 할증이 가능하고 공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대로 연구 구조물로 간주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